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인사청문회 출석을 위해서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청문회가 시작될 예정인데 2시간이나 먼저 도착한 건데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만큼 부담이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 3부에서는요, 경제 박뉴스와 홍콩 시위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주시면요, 제가 방송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인데요. 간단하게 문자 들어온 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3620 쓰시는 분께서요, 가족 등 주변 관리가 안 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으며 성장했던 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 주셨고, 1190 쓰시는 분, 내 편이면 정이고 남 편이면 적폐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7365 쓰시는 분, 정치 검찰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029 쓰시는 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가짜뉴스 양상 그만합시다. 또 마지막 323에 쓰신 분께서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셔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이런 식으로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은 2년, 국회의원은 4년인데요. 생각할 바가 정말 많죠? 여러분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의 자랑스러운 코너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 경제 박뉴스 계속 들으면 경제 전문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앞으로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더 내라.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년부터입니다. 감기 몸살과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큰 병원에 갈 경우 더 오래 기다리고 진료비는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는 그 가벼운 병을 치료하는 환자까지 무조건 큰 병을 찾을 경우 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정부가 내놓은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단기 대책의 핵심 골자가 바로 이겁니다. 현재 이 상급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병원이나 의원에서 1, 2차 기록기관에 또 의뢰서가 있으면 되는데 이때 이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의뢰서가 없다 이럴 경우 환자 본인이 100% 전액 이 금액을 부담하는데 앞으로 경증 질환자가 의뢰서 없이 이 의뢰서를 갖고 이 대형 병원에 가도 60%보다도 높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뭐 구체적인 부담 수준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이제 무조건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건 일정 수준의 의료비를 초과하게 되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하는 비용을 대신 내주는 건데 여기서 제외하겠다? 그만큼 환자 본인 부담금이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은 이제 종합병원 가는 게 사실상 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작 대형 병원의 진료가 절실한 중환자들의 피해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근데 이런 조치가 실손보험료와도 연관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이제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 명 시대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가입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데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입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보험료 받은 돈 이제 100원인데 보험료 지급과 사업비로 130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실손보험 관련 누적 적자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정부에 보험료를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업계의 주장을 좀 들여다보면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는 이유를 문재인 케어에 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에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적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러면 이 보험연구원이 제시하는 해법인데요.
지금 그 자동차 보험료에는 차등 보험료 할증제가 적용이 되고 있죠. 네. 지금 그 보험료, 차량 사고를 많이 낸 분들, 그리고 이제 사고를 많이 내게 되면 할증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 구조를 보니까 보험가입자 20%가 85%의 보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 청구가 많은 가입자에게 할증력을 좀 높이는 이 할증 제도를 좀 도입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이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될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이러다가 또 의료보험도 올라가고 실손보험 보험료도 인상되고 그러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또 좀 좋은 소식도 하나 있네요. 지난 7월 경상수지가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7월 경상수지가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7월 경상수지는 69억 5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흑자 폭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흑자가 개선된 건 이 본원소득 수지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본원소득 수지라는 게 뭐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 이자 소득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 7월에만 이 3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어서니까 대기업들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제 이익 잉여금을 배당 형태로 대고 회수했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상품을 얼마나 잘 팔았느냐, 수출과 관련된 이 경상수지 항목, 이 상품 수지를 보게 되면 61억 9천만 달러 흑자에 그쳐서 1년 전에 비해서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위축되고 있고 수출 제품의 단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이른바 불황형 흑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부터 신용 등급제가 사라지고 신용 점수제를 바뀐다는 소식도 있는데 짧게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개인 신용 평가 시 지금은 개인 신용 등급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1점부터 1000점으로 세분화된 신용 점수제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 점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신용 등급 경계선상에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불합리한 금리 적용받는 사례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5대 시중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은 물론이고 보험, 증권, 여신 전문업, 전 금융권으로 점수제를 확대 적용하겠다. 이럴 경우 이 등급제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 소비자 약 240만 명이 대략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위험 관리 역량이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4일 시위대의 주요 요구 중 하나였던 송환법 철회를 공식 선언했죠. 그렇지만 시위대에서는 너무 늦었다 이러면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캐리람 장관이 왜 갑자기 송환법 철회 결정을 내렸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파헤쳐보고요. 지금 현재 홍콩 현지 분위기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산동대학교 우수근 국제교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홍콩 시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 시위 시작은 이게 원래 송환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건데요. 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 홍콩 지역 그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에 지금 홍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통과되면은 홍콩 사람들은요. 홍콩 사람들을 중국 정부에서 무작위로 중국 본토로 끌고 가가지고 아무 혐의도 없지만 뭐 자기들 멋대로 정치범으로서 법정에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달에
홍콩 남녀가 대만에 가가지고 홍콩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망쳤는데 그렇죠. 당시 대만에서는 홍콩과 인도인 법안이 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계기로 3월 달에 홍콩 의회에서 범죄인 송환법 제정 입법을 예고했고 이것에 반대했고 6월 달부터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환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그 남성, 그 살인을 저지른 남성의 소환하냐 마냐, 대만으로 보내냐 마냐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데 조금 방향이 사실 좀 거시적으로 변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홍콩 시위가 점점 확산되는 이유가 반중국 또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질은 네. 그 반중국, 중국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용의자를 뭐 위험한 사람을 중국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뭐 대만으로 데려가거나 마카오로 데려가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악용을 한다. 중국 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혹은 홍콩의 반중 선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그냥 뽑아가 가가지고 네. 중국에서 정말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결국 중국에 대한 끝없는 불신뿐만 아니라 지금 홍콩 행정부는 중국의 앞잡이라는 그런 인식이 광범하게 전개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콩 지도부하고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것이 폭발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지난 4일 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인 송환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송환법 철회가 중국 정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 시끌시끌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행정장관도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해진 수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이 대국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중국 정부가 너무 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50년 동안 홍콩을 일국 양제로 두면서 이 50년 후에 완전히 중국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 전에 너무 자유민주화가 고착하게 되고 대륙하고 너무 많이 다르게 되면은 나중에 통치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서히 중국화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너무 급격하게 긁어부스럼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콩 사람들이 뜻대로 자기들 뜻대로 진압이 되지 않고 네. 이대로 바로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급한 불을 먼저 끄자 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송환법을 철회하겠다. 그 다음에 또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캐리람 장관 경질시키겠다. 네. 그 다음에 안 되면 너희들이 원하는 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게 될 텐데 당장 급한 불은 10월 1일 올해 중국 그렇죠. 건국 70주년입니다. 네네. 이 10월 1일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전개하면서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성장을 잘했다라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홍콩 시위가 걸리면서 지금 막 대만으로까지도 불이 번지려고 하니까 너무 다급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홍콩 시위대 주장은 이게 진정성 있게 우리들이 요구를 들어줘서라기보다는 10월 1일 있을 대규모 열병식을 만천하에 괜찮은 것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중국이 양보한 듯한 모양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절대 중국 중앙정부는요. 홍콩 시위대가 주장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홍콩 예. 행정장관 직선제는요. 네. 절대 인간에게 절대량은 있을 수 없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확 바뀌지 않는 한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홍콩 시위 본질은요. 홍콩 하나의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의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은 나중에 대만의 요구도 들어주게 될 것이고 또 중국은 항상 소수민족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격차라든가 빈부 격차라든가 다양한 갈등적인 요소가 많은데 시위를 해서 들어줬다라는 것이 중국 본토에 잘못 전달이 되면은 중국이 분열된다라는 중국 분열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중국 당국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까지는 절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실제 홍콩 현지 분위기 어떤지 잠깐 홍콩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콩 현지에서 기업 전문 법정 변호사를 활동하고 계시는 이동지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그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중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도 한번 연결을 드렸습니다만은 홍콩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내시는데 괜찮은가요?
예, 지난 8월 20일 인터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위 현장 인근에 근접하지 않으면 그다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일은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지하철이 정시 운행되지 않거나 길이 막히는 경우들은 여전해서 불안하거나 위험하다기보다는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철이나 공항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을 매우 힘들게 좀 한다. 그리고 홍콩 시위대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송환법 철회를 받아들였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거를 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홍콩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최초 시위의 발단은 송환법의 완전한 철회였지만 네. 시위대와 홍콩 행정당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위대의 요구사항이 5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최초 요구사항이자 정부 입장에서 가장 수용하기 쉬운 송환법의 철회만 지금 받아들여진 상황인데요. 네. 사실 시위대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늦게 지금 받아들여진 상황이라 지금 이렇게 쉽게 물러날 그런 눈치는 아닌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시위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긴 했는데 사실 주말에 있을 이 시위의 양상이나 크기, 규모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 홍콩의 대표 언론지인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매체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자면 네. 그 시위를 이끌고 있는 홍콩 민간인원 대표 측의 반응은 송환법의 철회가 너무 늦었고 그 사이 행정당국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 중국 정부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더더욱 커져서 이제 다음과 같은 문구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Five key demands, no more less. 즉 5가지 요구사항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반영해서 주말에도 계속해서 시위가 진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홍콩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시위대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듯이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층들은 자신들이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노년층으로 갈수록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의 반응도 이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젊은 층들은 아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 노년층들은 이 정도면 됐다, 할 만큼 했다, 최초 목표는 달성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어느 정도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송환법 철회가 발표된 지 이제 48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송환법 철회가 중국과 홍콩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정확하지 않으신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 중국과 홍콩 간의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것이 홍콩과 중국 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여러 지식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시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만약에 이번 홍콩 시위 사태를 중국이 무력으로 진압했다면 그것은 홍콩은 물론 중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었겠지만 네네. 그뿐 아니라 중국 당국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예상되는 문제였는데 이제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 폴리시를 주장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의 대처 과정에서 대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네. 만약 중국이 무력을 앞세웠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대만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여론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이제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대만 총통선거에서 반중앙 성향의 민진당, 즉 민주진보당과 중국을 향해 강력한 주권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차이 원통 쪽으로 여론이 급격히 쏠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송환법 철회가 당장 중국과 홍콩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홍콩 시민들이 세대별로 조금 이 송환법 철회와 관련해서 좀 의견이 갈린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그럼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론들의 반응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론의 재형성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론의 재형성이요? 아직 다음 시위가 아직 언제 있을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있을 시위는 단번에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시위의 규모나 과격성 등은 다음 시위를 지켜보고 나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시위의 과격성은 물론이고 시위에 참가하는 인원은 이전 시위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콩 현지 이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예. 아까 이동주 변호사와 얘기한 걸 들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 바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네. 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홍콩 시위에 대해서 홍콩 사람과 중국 당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요. 네. 홍콩인에게 있어서 이 홍콩 시위는 홍콩 하나의 문제다. 우리 요구를 들어주면 되잖냐라는 것인데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홍콩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홍콩 시위는 하나의 중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당장 지금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중국 당국이 너무 과욕을 피웠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홍콩 시위를 이렇게 과격하게 지휘를 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더 똘똘 뭉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홍콩 시위가 드디어 대만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지난 2014년에도 홍콩 사람들이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했다가 강경 진압으로 맞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에서 당장 민진당이 당선을 했습니다.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도 당선되고 그 야당이었던 민진당도 총선에서 이기게 됐고요. 네네. 요번에 내년에 대만에서 또 총통 선거가 있는데 네. 차이잉원 총통, 즉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세가 약했어요. 인기가 바닥이었는데 네. 홍콩 사태에 중국이 과격 진압한다. 지금 등서평은 홍콩을 잘 통치하게 한다. 통치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모델로 대만으로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는 대만 사람들은 홍콩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과격 진압하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네? 자, 그럼 우리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표를 줘야지. 네. 그러니까 차이잉원 총통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것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콩 사태는 단지 홍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만 그리고 중국 본토까지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휘발성이 매우 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시위대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중국이 무력으로 시위들을 진압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다가 못할 것이다 또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무력 진압도요. 네.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력 진압 하는데 단계를 다 거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우수근의 한중일 TV라는 유튜브 예. 우수근의 한중일 TV에서 충분히 그런 걸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단은 무력 진압을 하면요. 무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그렇게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것은 무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예요. 국제사회의 시선. 그다음에 네. 중국 본토에서도 인민해방군은 인민들을 지켜달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인민들한테 또 총불을 견뎠네. 1989년에 천안문 사태보다 더 심하네. 라는 식으로 또 더 많은 화를 면하지 못하게 네네.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압에 나선다 하더라도 홍콩에 있는 경찰 아니면 그다음에 홍콩에 있는 인민무력 경찰입니다. 네네. 인민무력이라는 무서운 말을 써갖고 그러는데 이것은 경찰이거든요. 일반 경찰이죠. 홍콩에 있는 네. 경찰을 쓰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너무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인민무력 경찰 병력입니다. 시위 네네. 진압 병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지 인민해방군 군병력은요. 아마 거의 정말 시위대가 총을 탈취해가지고 총격전이 전개되지 않는 한 인민해방군은 무력 시위용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그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3일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당학교 연설에서 홍콩, 마카오, 대만 이게 중국 공산당에겐 주요 위협이다. 세계 지역의 도전에 맞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홍콩이 그렇게 되면은 당장 대만으로 불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중국 대륙에서도 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물론 네. 중국 대륙에서 이런 보도를 잘 안 해요. 하지만 중국 당국에서 벌써 일찌감치 대만으로 여행을 가는 개별 중국인들의 지금 여행을 받고 있죠. 금지시켰어요. 네네. 대만 가면 똑같은 글을 보고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이렇게 조슈아 윙이 대만에 가가지고 9월 3일 날 대만에 갔습니다. 네네. 대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대만에서
중국 건국 70주년인 10월 1일 전까지 네.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는 총 걸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시진핑 지도자로는 이런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빠르게 불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만 원칙은 지키지만 유연하게 전략적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해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강경하게 또 얘기를 하는군요. 예, 처리한다. 송환법을 처리한다. 그렇지만 또 물러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강원 양면으로 쩔쩔매고 있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슈아 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우산시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홍콩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콩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서 지금 송환법 철회가 중국이 가진 카드 중 하나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앞으로 홍콩 시위는 계속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달을 걸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홍콩 시위가 사그러지지 않는 한 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당국에게 사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예측은 다른 데서 이미 쭉 얘기했습니다만요. 네. 처음에는 송환법을 처리한다는 식으로 나가고 네. 그다음에 상황을 봐갖고 강원 양면 정장으로 나가겠죠. 네. 그다음에는 캐리람 행정장관을 경질시킨다. 그다음엔 뭐 한다. 그다음에는 뭐 무력 경찰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시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와 동시에 많은 사탕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홍콩 시위가 진압되지 않고 가게 된다면 중국 당국한테 압도적으로 불리하거든요. 네네. 지금 중국한테 10월 1일 국경절 퍼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악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인데 그렇죠. 그것은 미국이 보호무역을 주장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나쁘지만은 않아요. 중국이 자유무역을 선봉이 되겠다.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면서 국가들의 각국의 점수를 딸 수 있는 면이 있지만 홍콩 시위는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무조건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빨리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강경 진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탕을 더 많이 더 갖고 봉합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까 캐리람 장관 얘기하셨지만 캐리람 장관이 자기 정말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놓고 나중에는 또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중간에서 그 사람은 재량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중국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기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고 뭐 자기도 금방 철회하고 싶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정말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런 그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홍콩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홍콩 시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시위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한 중국 당국은 점점 애를 먹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형태로 겁박을 하겠지만 네. 무력 시위를 본격적으로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홍콩하고의 그 경제 교육 상태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치명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홍콩이 7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우리가 네네네. 얼마나 많은 수출을 하겠습니까? 네네. 홍콩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최종 목적지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홍콩이 중국 대륙보다 어떤 소송 문제라든가 무역 절차 문제라든가 세제 문제라든가 다양한 면에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홍콩으로 많이 갔는데 중국 당국은 이미 홍콩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자유무역 그렇죠. 지대를 새로 본토에 만들고 있죠. 16개나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네. 이후에. 그러니까 홍콩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도 생각했군요. 다각화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로 생각해 나간다면 당장은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합니다만 그렇게 치명상을 입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도 결과적으로는 중국 당국도 당근을 주면서 뭔가 좀 조절을 꾀할 것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말씀 안 하신 거를 저희 방송에서 하셔야 되는데 자꾸 같은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할 거고 네. 우수근의 한증일 TV 유튜브를 보시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애청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수근 중국 산동대학교 객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아주 시사적인 연예 뉴스 금요일만 방송할 수 있는 뉴스 탐구생활 연예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호의 연애 동그랑땡. 네, 김대호의 연애 동그랑땡 너무 코너명이 재밌는데요. 장미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잘 아는 데니 드비토가 메가폰을 잡고 마이클 더글라스와 캐서린 터너가 주연을 맡았던 작품인데요. 네. 너무너무 사랑했던 부부가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이혼을 요구하고 집 소유권을 놓고 양보 없는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모두
샹들리에 깔려서 비명 행사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서 또 더 앞거는요. 네. 서로 살 수 있었어요. 서로 손만 잡으면. 샹들리에 깔린 채로.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잡아. 서로 손을 뿌리치면서 네.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이 부부싸움과 관련된 가장 그 그로테스크한 영화이기도 하죠. 그로테스크한. 사실 부부싸움 얘기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오늘 얘기할 이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의 난타전 이것도 사실은 정말 짚어볼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이 사랑스러운 커플이 변했는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 연예전문기자. 뭐 아까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만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혼을 한다, 안 한다, 뭐 의견이 엇갈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이 사람들 때문에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연예인이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 그 이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사적인 문제이잖아요. 네. 이런 것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그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제3자까지 연루가 되면서 그렇죠.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들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게 권태기 때문이다라고 네. 예전에 해가지고 조금 마무리가 잘 될 듯도 했는데 이 구혜선 씨가 그 두 사람의 이 결별과 그 다음에 또 이혼을 안재현 씨가 요구하는 이유가에 대해서 이 그 다른 여성과의 문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일부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함께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에 있는 여주인과 본인 자신과는 전화 통화도 자주 안 하고 문자도 안 하면서 밤이면 밤마다 문자 통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촬영해 놓은 이 호텔에서 이 나이트 가운을 입고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것을 법정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 사진을 보여주지는 않았죠. 공개는 안 했죠. 아직은 공개 안 했죠. 네네. 그러면서 또 이 안재현 씨 측 역시 아마 변호사가 이제 네, 어제 선임됐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공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SNS와 관련된 그 것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해서 이제 이 구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재현 씨가 1년에도 핸드폰을 3번씩 바꾸는 사람인데 거기에 남아 있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핸드폰 포렌식 관련해서 이제 공개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뭐 구혜선 씨도 공개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당사자가 공개를 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변호사나 아니면 또 이제 언론에서 공개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사안으로도 번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재현 씨가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알려진 박모 변호사를 또 선임해서 또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구혜선 씨가 이 안재현 씨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획사 대표 여자분하고 또 이 같이 출연했던 네. 분하고 막 여러 분을 얽히고 설킨 관계를 얘기하면서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구혜선 씨가 언급을 안 했지만은 이 법률적 용어로 이제 특정이 돼버리는 다 나와버렸어요. 사안이 사실은. 돼버려가지고 예, 했는데 이제 떴죠. 이 해당 여배우도 이와 관련해서 구혜선 씨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네.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입장을 네. 긴 상황이고요. 드라마는 또 이제 그 안재현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도 그렇고 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경우에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의 행복한 결혼 생활 알콩달콩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해놨는데 네. 이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 그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재 그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방송사에다가 손해배상도 해줘야 될 문제도 생기고요. 앞으로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전개됐을 때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이제 그 1969년도 그러니까 제가 2살 때로 기억이 드는데 이 최무령 씨와 김지미 씨가 헤어지면서 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명언을 남겼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 헤어진 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있는데 네, 조금 네. 이제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또 조금 변하면은 완전 증오가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지만 앞으로 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꿉니다. 네. 아침부터 너무 우리가 남의 가정사를 파헤쳐보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주제도 썩 좋은 주제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난해 9월 17일 날 낮 12시 53분께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이 최민수 씨가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최민수 씨는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복 운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최 판사가 얘기한 거는 피고인 즉 최민수 씨는 상대 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뒤에 도주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네. 사실은 영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모욕과 관련해서 최민수 씨가 피해자를 향해서 사용한 경멸적 표현이 상당히 문제다. 네. 이게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주변이 이제 CCTV로 확인이 되어졌는데 네. 이 최민수 씨가 이제 그 해당 차량 그러니까 피해자 차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소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뭐 최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최민수 씨 다운 또 말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되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를 하지는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이니까는 받아들이겠지만은 나는 아니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현재까지도 견지하고 있는데 이제 항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이 판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재판부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들립니다. 네. 네, 전문가의 소견이었습니다. 전. 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또 김대호 연예전문기자가 이 사건에 관해서 특히 잘 알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10종 통합면허 소지자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10종 통합면허가 뭡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할 수 있는 면허가 10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특수 대형견인, 소형견인, 군환차, 등등 버스, 이런 거를 합해서 10종 면허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왜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유를 몰라요? 본인이 땄는데? 택시 관련 자격증도 제가 전국 16개 권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 자격증, 그다음에 화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와. 이 시험을 지난해부터 보면서 도로교통법을 무려 24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봤어요. 하기 세상에. 때문에 한데 여기에 다 모두 공통점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복운전 전문가로서 지금 여기 나오신 거군요. 네,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최민수 씨랑 저랑 지금 한 20년째 취재원과 기자로서 친한 사이이지만 네. 이번엔 분명히 제가 편을 못 들고 보복운전이 이게 맞습니다. 그래. 맞는 상황이에요. 저도 운전 사실 한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운전하다 보면은요 물론 제가 잘못해서 뒷차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차 세워놓고 야 너 나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 법이라는 게 사적 응징을 막기 위한 그렇죠, 중간재적인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복운전과 관련된 법률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해서 고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난폭운전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8대 중한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인데 이게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되는데 이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차례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보복운전과 같은 경우는 형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네네. 난폭운전과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참아야 되는데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술을 안 먹고 운전을 안 하면 되는데 이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욱하는 성질을
못 누르기 때문에 그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사실 최민수 씨가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정도에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가 이번에 이제 집행유예 판결까지 나오게 네. 된 건데요.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고 또 스스로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우리 김대호 기자가 10종 이 면허증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깥에서 우리 막내 작가님이 입을 쫙 벌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하는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이제 보복운전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이기도 네. 하고 특히 과거 최민수 씨가 사실은 그 노인 폭행 관련 사건도 연루된 적이 있을 정도로 약간 성향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최민수 씨 같은 경우에 좀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항상 이제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로부터 너 싸움 잘하느냐 하면서 계속 시비를 당해요. 최민수 씨가요? 네. 아, 왜 그래서 그래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숙소나 아니면은 그 차량에서 나오지 그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데 네. 워낙 이제 최민수 씨가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충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단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또 그런 측면에서 휘말리는 경우가 그 종종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보복운전의 문제는 연예인이냐 일반인이냐 이 두 사람 간의 충돌이냐 이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예인 신분이기 전에 네네. 일반인으로서 판단을 하더라도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최민수 씨가 잘못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연예인하고 일반인이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상당히 많죠. 뭐 술자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 충돌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이순재 씨도 방송에서 출연했지만 저기 이순재다 뭐 하고 만약에 또 최민수 씨 같은 경우 최민수다 뭐 이렇게 반말을 할 경우에 굉장히 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경우이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대중들은 이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편이지만 네. 연예인은 처음 보는 일반 익명의 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남이나 아니면 관계 설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충돌이 벌어지곤 하는데 연예인이 가장 많이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네. 연예인이 왜 저래일 때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형태이지만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예인도 좀 일반 대중의 그 성격 그다음에 또 이제 대중들도 연예인의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좀 충돌 부분에 대해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이해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바람입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진 뭐 이른바 이제 유명인들, 공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본인이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어떤 뭐 기대 내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대중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연예인도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대중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근데 듭니다. 김대호 기자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현의 전문 기자였는데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짧게? 없습니다. 보복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참으시면 네, 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종 통합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보복운전 전문가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보복운전은 옆집에 누가 타고 있을 때 주로 일어난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갈 말씀이었는데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는데요. 10시부터 청문회 시작됩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저희 FM 94.5MHz YTN 라디오를 통해서 10시부터 생중계 해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거 꼭 소개해드리려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0753 쓰시는 분께서요. 요즘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덕분에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청취율 1위 예감 미리 보내주셨는데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